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이후에 바로 업로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1018님 앞으로 10년 20년 해주세요. 저 진행 말이죠. 감사합니다. 4051님 퀴즈 당첨됐다고 문자 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됐으면 빨리 드려야죠. 기다리는 거 답답해요. 네, 그리고 앱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죠. 예. 박영철님, 이 작가님 때문에 YTN 청취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요렇게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비 상태가 사실상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오늘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수사를 주장하면서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김명우 의원.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명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당에서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을 접견 시도했다고 했는데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변호사시면서 당협위원장을 하는 분이 계셔요. 예. 네, 그분이 단독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당하고 의견 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만나러 간 거예요? 당에 이제 몇 분하고 예. 그럴 계획에 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가서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서 예. 어떤 좀 소득을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뭐 만나러 갈 때 목적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드루킹이 지금 이제 핫 이슈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뭐 단순한 댓글 조작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대규모적이고 예. 상당히 조직적인 민주주의 유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진상을 좀 파악하고 또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가신 거겠죠. 그런데 뭐 이야기는 못 나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를 아니까 드루킹이 김 씨가 순수하게 이제 면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시 이제 들어간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역시 드루킹은 민주당하고의 관계 이런 게 아직도 끈끈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오늘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예, 김경수 의원은 이제 출마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죠. 네. 출마 의사를 이제 표시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마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 자신이 이 드루킹 사건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고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출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의 핵심
인사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루킹하고 1년 4, 5개월 이상씩 이제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대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길래 대선 끝나자마자 국민의당이 드루킹 고소 고발한 것을 민주당이 좀 취하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만 볼 때도 역시 드루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도 나서서 드루킹이 했다는 그 인사청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또 김정숙 그 영부인께서도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 드루킹이 주도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 볼 때는 역시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1월 달에 매크로를 활용해가지고 댓글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 의견 막 올린 거 이것 말고라도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드루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아주 핵심인데 지난 1월에 일어났던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 대규모 이제 댓글 조작한 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드루킹과 또 드루킹에 대한 보훈 인사 청탁 이것이 이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겠죠. 민주당하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 드루킹 사이에. 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것은 바로 드루킹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그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게 이제 보훈 청탁도 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받았느냐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지난 1월달에 한 것은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하나의 그냥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선 기간에 주고받은 관계고 도움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가 1월 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 때는 이 프로를 안 썼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 씨라고 하는 그 서유기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죠. 예. 같이 구속됐죠? 매크로를 이제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매크로뿐이겠습니까? 이런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또 어떤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저도 지금 느릅나무 수사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 경찰청장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초동 수사 때 압수수색할 때 CCTV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기에 압수수색 목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CCTV가. 이것은 초동 수사에 ABC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이 넘었는데 그저께 돼서야 이제 서울시 시경에서는 자금 추적이라든지 계좌 추적을 위해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지금 자금 추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장 저는 정말 파면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 얘기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드루킹이 대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도 쓰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그럼 이게 불법적인 게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드루킹이 직원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얻어서 굉장히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미 중앙선관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제지 때문에 안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11월 달에 내사 종결을 했어요.
원래는 지난 그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유야무야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대선 기간에 무슨 소수의 인원이 댓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커다란 민주당에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신경 쓴 거 아니겠어요? 드루킹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고맙지 않은데 왜 드루킹을 고소한 사건 그것을 취하해달라고 국민의당에게까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김경수 의원이 나는 특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경수 의원 입장이고 예. 제가 경남지사 출마 생각이 있는 의원이라면은 예. 저는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물론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김경수 의원은 너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핫한 곳이 됐어요. 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는 그런 선거가 됐는데 객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열세가 아니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아마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가오는 지방선거 특히 경남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세를 판단하겠죠. 근데 본질은 지금 이 댓글 조작 사건을 가지고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예. 그 포털 사이트에 국민의 마음, 민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이런 그 대형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유불리보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이런 어떤 진심, 진리를 되찾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그냥 추미애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댓글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는 것은 내국노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대형 범죄 민주주의 유린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국가기관 동원해서 댓글 달았던 전 새누리당 이쪽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은 9,000개 정도의 이제 댓글을 수사한 사건이고요. 그 댓글의 주된 내용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북한이 계속 이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보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보 차원의 대응이 다수였습니다. 예. 정치 댓글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매크로라고 하는 이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대규모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은 완전히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죠. 이거하고 국정원이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달았던 그 댓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번이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보다 국정원 댓글이 덜하다. 드루킹이 훨씬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면에서는요. 이제 국정원은 기관이 했으니까 더 큰 범죄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예.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속이는 일이 더 위험한 일이죠. 물론 제가 국정원 댓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드루킹 사건을 축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방금 일반 민심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드루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고 이 SNS 상에서의 이 여론, 이 민심의 왜곡, 또 이것을 반영한
그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나 아주 네.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들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이었습니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이정미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가 너무 바쁘신 관계로 출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 제작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진행을 이 작가가 하는데요 하니까 그럼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시간을 좀 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미 대표하고 두 가지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오너리스크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도 뭐 정의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대규모 정규직 전환과 문호조 경영의 기조변화. 이 두 개 가지고. 자, 일단은 이 오너리스크 때문에요. 당장 지금 한진그룹 주가 총액이 3천억 이상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하고. 네. 그럼 결국은 그 주주들 손해, 네. 또 직원들 손해, 고객들 손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진이 경영 상태가 나쁘고 주식이 전체적인 하락세였으면 모르는데 주식이 상승세를 오르고 있다가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하락세를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회사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준 그런 사건. 그래서 단순히 조현민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 그룹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벌들 오너리스크 터지는 거 보면요. 창업주들, 재벌 네. 1세들은 문제가 잘 안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2세, 3세, 4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일이 터진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창업주들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건 그건 아니었죠.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기가 어려웠고 사실 뭐 정주영 전 회장 같은 경우에 그 현장에서 조인트 까고 뭐 이런 일들 다반사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강이. 네. 네. 우리 그리고 PD 뭐 양복 입으면 안 돼요. 예.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상에 보장돼 있던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병철 있었지만 회장. 예. 예,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이 원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진실들을 가리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창업주들은 어쨌든 자기가 피땀 흘려서 기업을 일구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2세, 3세들은 어느 날 눈 뜨고 태어났더니 입에 금숟가락이 물려있는 것처럼 이 기업이 떡하니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수많은 직원들의 눈물과 땀의 소중함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한 많은 이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너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뭐 재벌 3세 혹은 4세라고 해도 뭐 인성 좋고 능력 있으면은 뭐 그룹 총수도 할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문제여서 그런 자격에 대한 어떤 심리 가정이 없잖아요. 없다. 그냥 당연히 아버지 것이었으니까 그렇지. 내 것이 되는. 예. 그래서 예전부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문 CEO 체제. 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벌써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전문 경영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20년 동안 뭐 고쳐진 건 없고 더 이런 문제가 불거진단 말이죠.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적으로. 뭐 일단은 지금 그 소유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잘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재벌의 2세, 3세들은 자기가 자질 없으면 예. 굳이 경영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주식 배당금 다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큰 게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 그 땅콩 해안 사건 때부터 이미 불거져 왔던 기업의 임원들이 일정하게 기업의 손실을 익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이라도 법률이 빨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조현민 사건으로 가서 그 언니 조연아 씨는 어쨌든 뭐 항공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을 살았잖아요. 중간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집행유예 나왔습니다만. 근데 조현민 사건의 관계에서는 그 이게 지금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현민 측에서는 뭐 그 종이컵이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컵이었다. 이게 종이컵이냐 유리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만일 그 종이컵이었고 이러면은 이거를 뭐 구속까지 시키고 이런 상황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일단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될 텐데요. 뭐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그 폭력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런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 발령돼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한 거? 그럼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죠. 그 한 사람의 갑질, 그 이상의 이런 어떤 폭력행위들 때문에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겁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나. 그리고 나는 평생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본들 오너 마음에 안 들면 물컵 얻어 맞아야 되는 그런 신세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의 상처를 입힌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직원들이 대한항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며 국민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항공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유야무야 처리된다. 이제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처리도 필요하지만 이 일에 진짜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조연아 조현민으로 이어지는 이게 두 번째 큰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묻혀져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처럼 폭로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 보물처럼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이 조현민 씨 어머니죠.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직원이 그 할머니라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불렀다고 그날 뭐 해고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할 수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일단은 국적기 지위를 박탈해달라. 두 번째는 대한항공에서 대안을 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근데 국민들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국적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오해돼서 인식된 것 같습니다. 그 국적기는 나라에서 특별하게 그 지위를 부여해서 국적기라기보다는 외국 항공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적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뭐 상법에 의해서 그 기업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 회사 이사회 내에서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에 대한자를 쓸 자격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등기이사 불법 재직 문제도 논란이 됐잖아요. 네, 외국인이 국내 항공법상의 등기사로 될 수 없는데 6년 동안 등기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우리는 몰랐다 그랬는데 6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조금 유착된 거 아니야? 뭐 칼피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실이 불법인 것은 분명하고 이 불법이 그동안 용인되었던 과정은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검찰 수사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 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저런 건 혹시 어떨까요? 지금 당시 회의에 물컵을 던졌다고 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한항공 측 사람도 있고 또 광고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사람들은 어쨌든
가불관계 당연하게 그 경영진들하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광고회사 사람들도 또 가불관계가 또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폭로를 해서 대한항공에게 그 오너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이후에 광고 수주 계약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이 여러 가지 명백한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충분히 잘 예, 수사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론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를 설렁설렁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자, 삼성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문자 4293님 이동형 대 박지원의 청취율 대결 이동형의 박빙 우세 예상됩니다. 축하합니다. MBC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네. 저의 매우 우세고요. MBC 듣지 말고 YTN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주파수 94.5를 탁 맞춰놓고 계속 계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흑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 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유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킨다고, 유훈을 지킨다고 삼성은 무노조, 또 노조 활동하면 방해해서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또 그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노조 파괴 공작. 네. 예. 그런데 분위기를 바꿨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삼성의 그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한 모든 정황 자료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계속 발뺌하고 있다가 얻어맞는 것보다는 먼저 잘못했다 이러면서 조금 선처를 바라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한 80년 동안 안 주다가 네. 이렇게 쉽게 줘버렸거든요. 이렇게 쉽게 줄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느냐는 거지. 그동안 계속 그 삼성 일가를 너무 봐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8,000명 이제 정규직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촛불의 힘이구나. 촛불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단적인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네. 8,000명이 사내 하청 상태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됐잖아요. 네. 그 사실 이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뿐만은 아닙니다. 하청 기사들 AS 기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박봉이고 네. 또 고용이 보장이 안 되고 또 뭐 고장 나면 자기가 사비로 고쳐야 되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힘들어서. 또 높은 곳에서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리하러 나가실 때 가슴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가지만 결국은 그런 산재나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삼성이 정작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죠.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삼성이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내 하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삼성에 일하게끔 했던 그 서비스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견업체들. 네. 이 사람들은 또 뭐 먹고 사나요, 그러면? 그 협력 업체들의 사장들. 뭐 그것도 일정하게 8,000명을 한꺼번에 다 고용을 해야 된다면 어떤 관리부서나 이런 걸로 흡수하는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삼성에서 일부분 보상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곤 있던데. 네. 자신이 이제 굳이 그런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 경영을 원하면은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8,000명이 정식 직원이 되면 또 그만큼의 관리부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그래요? 개선안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8,000명이 이게 정규직이 되면은 가장 좋은 혜택이라 그럴까요? 일단 고용 안정인가요? 그렇죠. 자기가 언제 이 일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에서부터 이제는 뭐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그 삼성의 노조가 그동안 없었다 그랬는데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무늬만 노조는 있었죠. 지금 한 15개 정도의 노조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그런데 그 좀 정상적인 노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권도 갖고 회사와 협상도 해나가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자주적 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노조는 원래 삼성이었을 때부터 노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삼성그룹이 이 계열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그 노조가 함께 딸려온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 12개의 노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권을 갖지 않거나 무늬만 노조인 이런 경우들. 네. 자, 그 정의당에서도 이 노동 문제에서는 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 네. 위험한 일 다 외주 주고 네. 책임 나중에 일 터지면 우리 책임 아니다고 대기업에서 그렇게 발 빼고 또 일자리는 있지만 질 낮은 근무 조건 열악하고 월급 작고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정의당이 노력하는 거고 뭐 이정미 의원도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삼성이 지금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대기업까지 좋은 영향을 번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리를 쳤던 대기업에서 이 부분을 일정하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상권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인식이 전환이 되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험한 일일수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위험한 일일수록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일수록 더 대우가 박하고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정규직화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이미 그 법안도 내놓은 상태고 이것이 통과되어서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고위험 수당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임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네, 그렇게 그래요. 하죠. 6704님 의견 주셨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맨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두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가까운 곳에, 노동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들도 다 그 지역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뭐, 노동조합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당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정의당. 네. 이정미 의원실에 전화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정말 풀코스로 쫙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잘 대접해 주잖아요. 네. 이정미 의원실 한번 찾아가고 가라고. 자, 이 직접 고용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렇죠. 사업주가 작업을 시키는 어떤 그 권리는 같지만 그 노동을 보호할 의무는 갖지 않는 아주 이거는 나쁜 행태,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태의 고용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주가 작업을 시킬 의무도 갖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도, 권리도 갖지만 보호할 의무도 같이 갖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냐,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이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던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항상 자신의 처우를 웃었죠. 제 처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프리랜서 처우들도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만드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조합 어디에 호소하나요? 그 일반 노조 형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송사 사장들 전체를 대상으로 산별교섭을 요구를 하시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 거부하고 막 출연료 더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방송국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도 프리랜서로 뭐 노동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불안한 대우 받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 작가 노조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엄청 응원합니다. 네. 저는 방송 작가는 아니고 그 사회각 쓰는 작가인데 저는 못 들어가나요?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삼성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레즈를 좀 지켜라. 또 재벌의 어떤 또 사회적 의미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칭찬할 만한 일 아닌가요? 이번에 8,000명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의도 자체는 일단
불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일이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8,000명이 직고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끝없이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감옥 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좋은 결정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문자 주신 분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삼성이 여러 번 거짓말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문자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진정성을 좀 삼성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한 외신은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했었죠. 그러나 그 외신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행포만 볼 줄 알았지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가 있었기 때문에 5.18이 또 62, 또 11월 촛불 혁명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4.19 혁명으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엔딩곡은 윤도현의 나는 나비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